FAT 2급 37회 이론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꼭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화면을 실행시켜 두고 확신이 들지 않는 계정 과목이 나올 때 확인을 하고 풀이하시면 최소 2에서 3문제, 두세 문제는 더 확실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의 기본 과정으로 옳은 것, 맞는 것 찾는 거네요. 회계 순환 과정이 있어 기말 결산 정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과정이다. 이거 확실하게 알 수가 없네요. 두 번째,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분할하여 기간 단위로 나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각 기간에 대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기간을 나누어서 보고하는 것을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계속기업의 과정, 기업 실체의 과정, 화폐 단위의 과정. 자, 요것은 제가 포인트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먼저 계속기업의 과정은 말 그대로입니다. 기업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사업이 존속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기업의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 이 가정하에서 회계가 이루어지므로 자산을 평가할 때 과거의 희도금가인 역사적 원가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입니다. 실체란 말은 실제로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생각해서 기업이라는 추상적인 경제적 실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체 과정은 투자자에게 정확하게 이익 배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화폐 단위의 과정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는 단위로 화폐를 사용한다는 과정입니다. 화폐로 측정함으로써 이익의 측정이 용이하게 되며 비교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자, 요거 기업 실체의 과정, 계속 기업의 과정, 화폐 단위의 과정,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을 달달달달 외워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2번. 다음 거래 자료에 의하여 한공상사의 3월 말 현재 매출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채권이 나왔네요. 매출채권은 두 가지밖에 없죠. 계정 과목이 외상매출금과 받을 엄을 의미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일 매출채권 전월 2월액 100만원. 그러니까 지난달에 매출채권이 있었는데 그 100만원이 요번 달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따라서 3월 1일 날 매출채권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죠. 3월 15일 대한상사에 상품 200만원을 외상으로 매출하다. 따라서 3월 15일 날은 외상매출금 200만원이 발생되었죠. 그러니까 3월 1일 날 100만원 플러스 3월 15일 날 200만원 해서 매출채권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3월 20일 대한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 5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네요. 따라서 외상매출금 50만원을 받았으니까 매출채권 잔액 300만원에서 50만원을 뺐더니 매출채권 잔액은 250만원이 되고 대한상사로부터 외상매출금 100만원을 전자엄으로 회수했다. 자, 이게 좀 지뢰가 되네요. 외상매출금도 매출채권이고요. 전자엄도 매출채권입니다. 그래서 받을엄이라는 자산이 늘어나는 반면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고 다시 새로운 매출채권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잔액은 250만원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3월 29일 이것이 되겠네요. 외상 매출금이라는 매출 채권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받을음이라는 매출 채권이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매출 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 채권 잔액은 250만 원인 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한공기업은 2018년 12월 7일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 대금 3만 원을 2019년 2월 1일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다. 외상값 받았네요. 2019년 2월 1일 회계 처리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2월 1일 날 분계 한번 보겠습니다. 분계를 봤더니 보통예금 3만원이 들어왔고요.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이 3만원 줄어들겠죠. 왜? 돈이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유동자산이 증가한다. 자, 유동자산, 보통예금도 유동자산이고요. 외상매출금도 유동자산입니다. 이게 증가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이란 유동자산이 감소되고 보통예금이라는 유동자산이 증가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둘 다 유동자산이라 변화가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선생님, 왜요? 저는 보통예금이 유동자산인지 외상매출금이 유동자산인지 이거를 몰라요. 여기까지는 되었는데요. 자, 그러신 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정과목 및 지교등록에서 컨트롤 F 보통예금 엔터. 자, 보통예금 코드 번호가 몇 번입니까? 103번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 자산이 있죠? 자산이 있습니다.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네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유동자산 있네요.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는데요. 자, 보통예금은 유동자산 안에서도 당좌자산입니다. 왜? 여기에 101번부터 145번까지가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 즉 보통예금은 유동자산이란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외상매출금 보겠습니다. 컨트롤 F 외상매. 자, 외상매출금 코드 번호가 몇 번입니까? 108번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108번은 요 안에 들어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되죠. 둘 다 유동자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과목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들지 않으실 때는 계정과목 및 지교등록에서 찾아보시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론 문제 푸실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과목 및 지교등록을 실행시켜둬라 그랬습니다. 예, 1번 틀렸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매출채권은 감소한다. 외상매출금이라는 매출채권이 줄어들었죠? 예, 맞습니다. 3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증가한다. 그렇죠. 보통예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계정과목입니다. 보통예금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증가해요. 예, 맞습니다.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둘 다 자산이므로 비용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순이익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4번. 자, 다음과 같은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에 해당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자, 분개하면 되겠죠.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은 부채 증가. 맞는 겁니다. 상품 50만원을 외상으로 판매하다. 자, 상품 매출 50만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50만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라는 당좌자산이 증가되었죠. 자산 증가는 맞지만 부채 증가가 아니죠. 따라서 1번 안됩니다. 2번, 종업원 급여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 급여, 비용이죠. 영업비용이 발생되었고요.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되지도 않았고 자산이 증가되지도 않았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1년간 차입하여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보통예금에 돈 들어왔죠. 차변.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주기로 한 돈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됩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되었죠. 차변. 따라서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되고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유동부채가 증가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차변의 자산이 증가되었고요. 대변의 부채가 증가되었습니다. 3번이 되고요. 4번 한번 볼까요? 단기 차입금 200만원과 그 이자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 205만원 나갔죠? 나갔고 단기 차입금 부채 줄어들고 이자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며 다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여기에서 자, 이자 비용인지 모르겠다 또는 단기 차입금이 부채인지 모르겠다 하실 때는 확신이 안 드는 계정 과목이 나오시면 단기 차입금 한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F 단기 차입금 260번이죠. 260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 중에 또 유동부채 한번 볼게요. 자, 유동부채는 251번부터 290번까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260번이죠. 따라서 부채 단기 차입금은 부채 중에서도 유동부채가 되겠죠.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넘어갑니다. 5번 다음 거래를 토대로 한 공기업의 매출을 인식할 일자와 금액은 자 3월 3일 상품 50개를 한 개당 100원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다. 우리 회계상에서 계약하다, 주문하다, 약속하다, 채용하다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따라서 매출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 3월 5일 상품 50개를 거래처에 인도하고 인도란 말은 넘겨주고 운반비 150원을 지출하였다. 이래 됐네요. 8대 운반비네요. 예, 이거 인도 시점이기 때문에 정답은 3월 5일이 됩니다.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요. 이거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자, 상품 매출 5,000원에 외상 매출금 5,000원이며 운반비는 8대 운반비는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살 때는 뭐 실효금가에 포함해야 되지만 8대 운반비는 따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도 운반비 150원, 현금 150원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3월 8일 한번 볼까요? 3월 8일 판매했던 상품 대금이 보통예금으로 회수되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5,000원이 들어왔죠. 외상 매출금이 되겠네요. 따라서 자, 매출을 인식한다는 말은 판매된 시점을 말하고 판매된 시점이란 말은 언제를 말하는가 하면 재화를 상품이나 이런 물건을 인도하거나 넘겨주거나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된 때 그때 팔린 거로 보겠단 말입니다. 따라서 팔린 날짜는 3월 5일인데요. 금액이 5,000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시면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예요. 자, 포인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적어놨죠. 먼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바꾸기 용이하다 싶단 말이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90일 이내인 자산. 우리 회계에서는 1개월을 30일로 봅니다. 왜?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도 있고요. 2월달은 28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에서는 한 달은 무조건 30일로 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인 자산.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됩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만기가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예, 이거 현금성 자산입니다. 타인 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무엇이다? 현금이 되겠죠. 그리고 우편한 정서. 요즘은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온라인이 되지 않을 때 서울에 내 아들한테 돈을 보내려면 온라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우체국에 가서 돈을 10만원 맡깁니다. 그리고 우편안을 받아서 그 우편안을 뭐 아들한테 보내게 되면은
아들이 우체국에 가서 돈을 바꾸었어요. 이렇게 사용한 게 우편 환정서입니다. 요즘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타인 발행, 약속음. 약속음은 받을 음이잖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타인 발행, 약속음은 받을 음으로서 유동자산이 되겠죠. 유동자산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의 사용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차변에 등급금. 그러니까 계약금을 먼저 줬네요. 먼저니까 선, 주는 거니까 급, 돈이니까 금. 예, 1번 맞습니다. 장기 차입금의 만기가 내년에 도래하면 기말에 유동성 장기 부채로 분류한다. 그렇죠? 2번도 맞는 말인데요. 내가 10년 뒤에 갚아주기라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장기 차입금이 맞아요. 하지만 1, 2, 3, 4, 5, 6, 7, 8, 9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에 갚아줘야 되겠죠? 왜? 10년 뒤에 갚아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장기 차입금이 아니라 유동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 시켜주는 계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돼요. 따라서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주로 기말 결산할 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며 2번도 맞습니다. 3번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면 그러니까 비품 사고 돈 안 줬네요.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 재고자산 상품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변에 미지급금을 기록한다. 예, 맞습니다. 사무실을 빌려서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오는 거니까 차입 또는 임차. 그러니까 건물이니까 임차가 되겠죠. 목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러면 빌려오는 돈이니까 빌려오는 보증금이니까 임차 보증금이죠. 임차 보증금. 틀렸죠? 대변 아닙니다. 차변에 멋으로 임대도 아닙니다. 임차 보증금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건물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받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며 임차보증금, 건물을 빌려오고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임대료는 사용료, 달세를 받는 거, 그리고 임차료는 달세를 주는 거예요. 임대는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고 임차는 빌려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요거 의외로 임대와 임차를 혼돈을 잘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길 왔다 갔다 하면서 건물에 현수막 붙은 거 보신 적 건물에 붙어 있죠? 건물 임차로 되어 있던가요? 건물 임대로 되어 있던가요? 건물 임대 되어 있잖아요. 왜 건물주가 건물을 빌려주겠단 말이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임차와 임대는 혼돈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8번 다음 대화 내용 중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한 대리님,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대변 계정을 무엇으로 해야 되나요? 토지를 타인으로부터 증여, 무상으로 받았네요. 이런 것들 자산 수정 이익이라 그러죠. 자산 수정 이익이라 그럽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산 수정 이익, 아무 대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자, 자산 수정 이익, 자주로는 사용되는 계정 과목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기부금 아시잖아요. 기부금과 자산 수정 이익은 100% 반대말입니다. 기부금 못해요. 아무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남에게 공짜로 주는 것은 기부금, 반대로 남으로부터 내가 공짜로 받는 것은 자산 수정이익이 됩니다. 다음 채무 면제이익, 타인에게 채무, 부채를 면제받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채무 면제이익.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세트로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반대가 자산 수정 이익이고요. 자산 수정 이익과 비슷한 게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셔야지 잘 틀리지 않습니다. 배당금 수익,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배당금 수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상사의
비용의 종류를 구분한 것이다.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비용은 크게 매출원가, 영업외 비용, 소득세 비용 이런 게 있는데요. 영업비용이죠. 영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영업비용을 찾아란 말입니다. 3개는 다 영업외 비용이네요. 접대비만 영업비용이 됩니다. 자, 선생님, 천원 S가게도 이런 거 잡손실이 영업외 비용이고요. 기부금이 영업외 비용이고요. 접대비가 영업비용이에요. 저는 몰라요. 예, 그러신 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포인트. 계정 과목에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주교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찾아보고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접대비와 잡손실만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 접대비. 자, 우리는 500분대 안 쓴다 그랬습니다. 600분대, 700분대 안 쓰고 800분대입니다. 사실 8로 출발하는 것이 다들 영업비용,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있죠. 801번부터 900번까지입니다. 이게 영업비용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다른 이름이 영업비용입니다. 맞죠? 하지만 잡손실 한번 볼까요? 컨트롤 F, 잡손실. 자, 960번이네요. 960번 기타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에 보니까 960번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영업외 비용. 자, 960번 잡손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영업외 비용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영업비용이다, 영업외 비용이다 이런 거 알아주시는 게 맞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시험 치다 보면 당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확신이 안 되실 때는 이렇게 계정 과목 및 체계 등록에서 컨트롤 F를 이용해서 꼭 찾아보시고 정답을 찾으십시오. 이 한두 문제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바뀌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공의 2019년 7월 1일에 기계장치의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만가? 단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 월할 상각한다. 한 달 상각하겠단 말입니다. 자, 2007년 1월 1일 날 샀습니다. 기계장치 80만원에 샀네요. 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 0원. 언제 팔았습니까? 2019년 7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를 38만원에 매각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장부가액이 얼만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정액법을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액법. 이 공식은 반드시 아셔야 되죠. 정액법을 모르고 시험 치러 간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입니다. 따라서 취득원가 얼마? 8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잔존가액 얼마? 0. 내용연수 몇 년? 4년. 그랬더니 1년에 얼마가 감가상각됩니까? 연 20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합니다. 자, 그러면 2017년 까떠, 2018년 까떠, 그럼 40만원에 2019년은 절반만 썼잖아요. 10만원. 그러면 총 얼마가 된다? 5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은 얼마가 됩니까?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겁니다. 나는 이거 얼마짜리로 생각합니까? 30만원. 내 장부가액은 30만원이란 말입니다. 3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38만원에 팔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는 30만원으로 생각했는데 30만원만 받으면 번전인데 38만원 받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단 말은 손해봤단 말입니까? 이익봤단 말입니까? 이익봤죠? 얼마? 8만원만큼. 따라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8만원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자, 이 문제에서 사실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정액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1번. 두 번째, 월할상각이죠. 월할상각이란 말은 한 달 상각하는데 7월 1일 날 팔았으니까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분. 그러니까 1년에 20만원이니까 6개월이면 얼마? 10만원입니다. 2017년도는 20만원, 2018년도도 20만원이지만 2019년은 10만원, 총 50만원이라는 거,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11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요구하는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현금주의 원칙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액 표시의 원칙입니다. 구분 표시의 원칙, 그리고 수익, 비용, 대역의 원칙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의 작성 원칙, 총액 표시의 구분 원칙, 그리고 총액 표시의 원칙, 구분 표시의 원칙, 수익, 비용, 대역의 원칙.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그냥 외우시는 게 밖에 없네요. 작성 원칙이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뭐 배우는 길 말고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러네요. 원칙이 왜 이런 원칙이 만들어졌나 이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형 눈에 안 보이는 거죠. 틀린 겁니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유형자산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눈에만 안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특정한 발명 등록을 하여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으로, 권리니까 특허권 맞습니다.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무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개발비 아닙니까? 아니면 특허권 해보시면 됩니다. 계정가복 및 지교등록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유동자산입니다. 제가 특허권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 정말 많이 이용됩니다. 특허권. 자, 나와 있네요. 특허권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죠? 232번. 자, 여기 자산 중에서 비유동자산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네요. 자, 여기 보면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특허권이 조금 전에 보기에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은 무형자산이며 어디에 된다? 비유동자산이잖아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물론 알아주시면 좋고. 4번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경상 연구 개발비로 기록한다. 답은 4번입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지출은 개발비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며,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무형자산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첫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치는 0원으로 한다는 거. 두 번째,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은 최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가 20년입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선택하되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 학회법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되 그런 게 없으면 정액법이 원칙입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법은 정액법이 원칙이다. 이 말은 틀렸습니다.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정액법이 원칙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요 내용도 필기시험에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13번. 자, 다음은 항공기업의 매출채권 관련 자료이다. 2019년에 인식할 대손 상각비는 얼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 매출채권 1000만원이네요. 대손충당금은 얼마 있다? 5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매출채권 1100만원인데요. 이 중에 8%에 대해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대손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가 봅시다. 자, 내가 1100만원인데 8%가 뛰니까 0.08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얼마다? 88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현재 얼마 있습니까? 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38만원이 더 필요하죠. 이렇게 채워 넣는 것을 무엇이란다? 보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론.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88만원인데 여기에 88만원이잖아요. 근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손 충당금이 50만원이기 때문에, 자, 대손 충당금이 50만원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38만원을 더 설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결산분계선 대손상각비 38만원, 대손충당금 38만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입니다. 대손에 관련된 문제는 이론 및 실기에 거의 출제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놓치신 분은
반드시 익히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꾸만 알아달라 해서 죄송한데요. 어쩌겠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를 꼭 좀 기억해 두세요. 14번. 자, 다음은 항공의 유가증권 구입 관련 자료이다.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의 계상이란 말이 장부에 기록하다. 계상할 계정 과목과 금액 차변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대한 발행 주식. 자, 남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하지만 남회사 주식은 액면가가 필요 없어요. 100주 주당 얼마 주고 샀다? 7,000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2만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아, 이거 잘 틀리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장기 투자 목적이잖아요. 제가 아래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 자, 단기 매매 정권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주식이 단기 매매 정권입니다. 지금 문제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란 말도 없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란 말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단기 매매 정권 아닙니다. 매도 가능 정권,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주식입니다. 그래, 지금 장기 투자의 목적이랬죠. 따라서 지금은 뭐가 되겠다? 매도 가능 정권이 됩니다. 만기 보유 정권은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만기란 말이 꼭 나옵니다. 만기 보유 정권은.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 보유 정권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기 보시면 단기 매매 정권은 단기 매매 정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매도 가능 정권 될 수 있고요. 3번 안 됩니다. 4번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단기 매매 정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 들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기 매매 정권 구입할 때만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정권이나 만기 보유 정권 사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무엇만 여기 적어놨지 않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매매 정권 구입할 때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수수료는 취득원가죠. 무엇을 사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킵니다. 따라서 지금은 매도 가능 정권이고요. 요거 두 개 중에 한 개인데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적지 않습니다. 매도 가능 정권 72만원.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내공이 약하신 분은 많이 틀리겠네요. 자, 다음 1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시고. 자, 항공기업은 2019년 10월 1일 화재보험 1년분 6만원을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처리한 후 2019년 말 결산분기를 하지 않았다. 2019년 기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입니다. 선급 비용은 월할 생각한다. 한 달 해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자, 어떻게 10월 1일 날 줬고요. 1년치니까 언제다? 9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치입니다. 1년치가 되고요. 오늘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 결산입니다. 결산 분기를 안 했습니다. 월할 생각하니까 한번 봅니다. 6만원 줬는데요.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이 얼마다? 5천원입니다. 따라서 자, 여기에 요 돈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12월 31일부터 요까지가 얼마인가요? 9달이잖아요. 5천원 곱하기 구하면 5945 45,000원. 그 다음에 그러면 6만원에서 45,000원 빼면은 이 돈은 얼마일 수밖에 없습니까? 15,000원. 이렇게 먼저 돈을 이렇게 문제를 보고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조금 힘드시죠? 이거 이런 문제로 나왔지만 실기에도 이거 출제가 됩니다. 꼭 좀 알아주시고요. 자, 요거 주는 시점이나 받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자, 주는 시점 10월 1일 날 주면서 문제에서 선급 비용으로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는 시점에서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다. 따라서 10월 1일 날 선급 비용으로 했습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주는 시점에서, 지급하는 시점에서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한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자산입니다. 이게 계정 과목이 자산이든 부채든 관계없습니다.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한 경우는 앞에 돈입니다. 돈이 두 개 있잖아요. 15,000원도 있고 45,000원도 있습니다. 앞에 돈, 이 돈입니다. 처리한 경우 주는 시점에서 이렇게 자산이나 부채로 처리한 경우는 앞에 돈을 무조건 줄이는 겁니다. 15,000원을 줄이는 겁니다.
15,000원이니까 문제없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 자리는 차변입니다. 줄어들려면 어느 변에 가야 된다? 대변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이 선급 비용 15,000원이 되고요. 차변은 보험료 줬잖아요. 보험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자, 요 내용을 알고, 자, 문제부터 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용이 15,000원 과대된다. 아니죠. 보험료가 15,000원 기재가 돼서 비용이 발생돼야 되는데, 안 적혔으니까 보험료 15,000원이 과대가 아니라 뭐, 줄었죠. 요게 적히면 비용이 올라가는데, 안 적혔으니까 과소계상됩니다. 1번 틀렸습니다. 2번, 비용 6만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2번도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3번, 유동자산이 15,000원 과대 계상됩니다. 자, 승급 비용은 유동자산입니다. 이게 줄어야 되는데 안 줄었으니까 뭐 승급 비용이 과대 계상되겠죠. 올라가겠죠. 왜? 줄어야 되잖아요. 했더라면 결산을 했더라면 뭐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늘어난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이며, 4번 유동자산 6만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월화계산하니까 이게 선택 찍더라도 이게 2번이나 4번은 절대로 선택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6만원이 자체잖아요. 자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요. 이거는 비용, 보험료, 비용이 적혀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돼야 되는데 안 적혔으니까 뭐 보험료, 비용이 15,000원 과소계상된다. 과대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므로부터 이런 문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풀이 과정이 이상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영상 아래에 글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풀이 과정이 틀리게 있다면 그것도 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틀려서는 안 되는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자격증 최단시간에 취득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